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 의원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잘 지냈고요. 제가 3월 첫 주부터 순천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예, 교수님이시죠. 예. 이제 지역산업의 이해와 법률 특강이라는 그 과목인데, 예.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 그리고 철강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좀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예. 또 올해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던 탄핵, 개헌, 그리고 여순 사건도 좀 설명을 해주고, 여순 사건에 따라서 상속범에 대한 강의도 하고 이런 강의였습니다. 예. 지난주에 강의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말 시험을 오면 제가 1학기 수업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는 마음에 상당히 좀 부담이었는데 일단 1학기는 좀 마치게 됐습니다. 후련하시기도 하겠어요. 강의하실 내용이 정말 풍성했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나름 준비를 해서 열심히 좀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또 새로운 정부도 출범을 해서 선거 이후에 나름대로 또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번에 또 신임 정무수석이 되셔가지고 예. 저희 당에 또 저와 같이 예방도 오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제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해서 이제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검증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야기를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인사 그리고 쟁점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선 오광수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고위 공직자 인선이었는데 어떤 점을 좀 시사한다라고 보세요, 서 의원님?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 아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에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요. 오광수 민정수석 건은 그런 어려움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처음 명단이 나왔을 때 이제 반대 목소리도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로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차명재산 의혹이 예상치 못하게 불거져 나오면서 낙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워낙 강했고 그게 강하게 표명이 된 상태에서 낙마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지 않았던 경우와 비교하면 대통령이 입을 타격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예. 차명재산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직을 고사하거나 그 문제를 대통령에게 미리 알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네,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은 오광수 수석과 관련해서 국민께 부족함이 있었음을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빨리 후속 인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천 대표님 이번 오광수 전 대통령 민정수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렇고 저희 개혁신당도 그렇고 경질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예.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희 야당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야당의 주장을 또 받아들여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질을 한 것, 저는 그 자체는 의미 있게 평가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남의 잘못을 잡아내는 자리거든요. 이게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 특히 고위공직자들, 감찰도 하고, 이런,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자리에 비해 가지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 저도 보니까 좀 충격적이긴 해요. 예를 들면 지금 검찰청의 고위 검사일 때, 짜고 자기 부동산을 넘겨가지고, 그게 이제 그 부동산 여러 채 보유했을 때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걸로 보여지는데, 예. 그걸 또 원만하게 다시 받은 것도 아니고, 소송 난타전을 하다가 다시 돌려받고 나서는 그걸 또 재산 신고도 제대로 안 하고,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물론 이분이 그거를 고지고대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실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총극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은 예. 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물론 신속하게 한다 인수위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자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이원화했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다 대통령실에서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기존의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좀 심층적인 고민도 필요한 시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으로 검증의 칼날이 향하고 있는데 불법 금전거래 의혹, 또 아파찬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 의원님? 예,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지요. 인사검증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고, 아까 천하람 대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가 법무부에 가 있던 권한을 다시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진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면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제일 이제 걱정인 건, 공직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 그 중에서도 보험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 보다 국민께서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재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김민석 총리 지명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뭐 이런 분들 지금부터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국민의 걱정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초반 대응을 잘못한 바람에 실제 문제보다 커져버린 경우는 자주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민주당의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금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인사검증 명목으로 야당이 국정 발목 잡기 네거티브에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걸 봤는데요. 예.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가 그런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면밀히 살피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네. 이번에 추가해서 또 낙마가 이어진다면 오광수 민정수석에 이어서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야당과의 싸움 지점에 지금 서 있는 게 아니고 예. 국민을 설득하는 지점에 서 있는 거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설명할 건 설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 말씀하신 대통령실로 일원화시키는 그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시스템적으로? 보통 그런 겁니다. 이게 시스템도 시스템이고요. 예. 그리고 시스템에서 걸러져도 대통령이 내 사람이다 해가지고 밀어붙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많이 봤었죠. 계속 많이 봤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7대 인사검증 기준 이런 건 안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괜히 7대 기준 만들었다가 거기에 위반하는 사람도 쓰네 마네 얘기가 많았는데 예. 그런 논란 안 만들고 문제가 일정 부분 있어도 필요하면 쓰겠다 이런 태도로 보여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꼭 필요한 사람이면 써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예. 문제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도덕성의 기준에 있어가지고 아주 높은 점수를 국민들께 받고 있느냐. 저는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뛰어넘는 매력이 있으시니까 대통령이 되신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예. 어쨌든 고위공직자 인선에 대해 가지고는 좀 도덕성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저 지금 걱정하는 게 대응이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오늘도 김민석 후보자, 총리 후보자가 나와가지고 와이프가 벌거벗겨진 기분이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아니 총리 되는 게 쉽습니까? 그럼 누가 그 자리가 그렇게 정말 엄격한 검증이 될 거라는 걸 모르고 한 거예요? 국회도 우리가 다수당이고 표결하면 어차피 인준되는 거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해봐야 그냥 네거티브고 발목 잡기다라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방금 소동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연이어 터지고 있고 제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답변하고 일부 정말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면 사과하는 형태가 돼야지. 예. 왜 이렇게 나와 내 가족을 괴롭혀?
너희가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비춰져가지고는 이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약간 해서 대응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대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 법안이 추진되면서 3명의 특검이 지명을 받았습니다. 국회 통과 당일 지명 등 속전속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3특검은 다음 달 2일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속도전에 나선 이유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서동용 의원님. 예, 이게 워낙 오래전부터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었고 또 국민의 지지도 매우 높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혀서 자초되었던 특검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우선적으로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이번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3특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하면 특검부터 하는 거 보고 이 경제 민생 부분에 별로 자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무슨 그러니까 의미시죠? 서 의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도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당이 됐으니까 여당이 특검을 할 필요성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예. 야당일 때는 특검하자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어쨌든 검찰, 경찰 다 인사권에 의한 나름대로 정부의 일정 부분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여당이 되면 특별수사본부를 더 확대 개편을 하든, 수사팀을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든,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특검을 안 해도 수사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급한 건 아닌데, 이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면 특검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게 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잘 안 보이고 계속 누가 소환됐다더라, 체포영장을 쳤다더라 해서 특검 얘기가 뉴스를 다 잡아먹을 거예요. 예. 그래서 신임 정부 입장에서 특검을 너무 막 깔아놓는 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독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재명 정부가 민생 경제에 있어서 성과가 없으면 예. 어느 정도는 이재명 정부 지지율을 받쳐는 주겠죠. 왜냐하면 상대편을 때려잡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오히려 이제 이번에 이재명 정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예.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처음 100일이 대통령의 아젠다를 펼쳐나가고 국민들한테 그걸 설득하고 또 성과를 내기에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네. 오히려 이재명 정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특검 때문에 다 가려질까 봐 걱정이다. 그러니까 그 점은 저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지점이 있기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천 대표님 보시기에도 그럼 경제 민생에 지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세울 수 있는 특검부터 출범을 시킨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정 부분 지원금 같은 것들을 좀 한다 하더라도 예. 그게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경제 상황이 잠깐 반짝은 하지만 모든 게 다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이제 지방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예.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 여러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기본적인 지지율을 좀 깔고 가자라는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미 계엄 직후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기관 수사가 좀 진행이 됐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당시 현장 상황과 또 전후 배경이 밝혀지고 알려진 만큼 내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게 또 있을까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3대 특검을 두고 더 나올 게 있겠느냐 할 테면 해보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의원님? 예, 그보다 먼저 저는 아까 이제 전남 대표가 말씀하셨던 부분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 3대 특검을 추진하는 것과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게 서로 양립 못할 바가 아닙니다. 예. 특검은 특검대로 특검이 좀 열심히 수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생경제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들은 그 정책대로 계속 좀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에 대한 사회적 불신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그 뜻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요.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윤석열 탄핵과 함께 처리했어야 되는 게 내란 특검이었습니다. 예. 그랬다면 내란 수사와 재판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이라도요, 좀 늦기는 했어도 국민은 여전히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빈틈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신다고 봅니다. 예. 또 최근에 재판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 수사, 추가 기소도 필요하고 또 전체적인 공소유지를 특검이 틀어지고 가야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어서요. 예. 그런 문제에 좀 집중해 가면서 특검이 자기 역할들을 좀 충분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마 추가적으로 나올 부분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혹 부분들이 아마 메인일 겁니다. 그 특히 이제 비상계엄의 밤에 뭐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더 헷갈리게 했던 것 아니냐, 방해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뭐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대통령과 이제 당시 여당 의원들이 뭔가 어쨌든 어떤 모종의 어떤 연락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아주 엄격하게, 뭐 아주 디테일하게 수사가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특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수사가 될 텐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특검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신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또 야당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한다라는 게 부담이라면 부담이겠지만 뭐 이건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요. 정말로 문제 있는 행동을 했다면은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뭐 정말 처벌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직 지금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도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직접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구속 수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서 의원님? 예, 지금 윤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는 특검에 의한 추가 구속의 그 필요성보다는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에서 좀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발감이 상당히 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아파트 상가에서 뭐 술을 사러 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반팔티 입고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모습. 근데 그 그이는 내란 우두머리인데 밖에서 너돌아다니고 내란죄 가담의 정도가 낮은 사람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한 그 국민의 어떤 시각,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여서 예. 이 지금 내란 재판에서도 그 좀 재구속의 필요성은 계속 거론되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재판부가 재구속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특검 수사를 해봐야 알 것이긴 하지만 예. 지금까지 제기됐던 주가 조작을 비롯한 각종 의혹 등 일부만이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구속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뭐 이번이 수사와 재판을 피하기 위한 장깨라면 국민의 분노만 더 커질 것이에요. 그런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 대표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구속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사 가지고 혐의가 밝혀진다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예. 워낙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어떤 지난번에 구속 취소라고 하는 거는 조금 특수한 절차적인 여러 가지 형식적인 문제로 인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된 것이고 예. 뭐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된다라고 하면 구속의 필요성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뭐 비슷합니다. 뭐 방금 서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뭐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증거의 문제죠. 그게 어느 정도 밝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증거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특검과 법원 입장에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좀 높게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영장 발부도 가능한가요? 피의자가? 아니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아무래도 그 정서상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란 종식, 계엄 심판 성격이 강했던 이번 조기 대선과 비교를 했을 때 내년 지방선거의 여론도 같은 맥락으로 흘러갈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의원님? 예, 저는 이제 이번 대선에서의 심판 분위기 자체가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예.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도
이 지지도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요.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치러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방선거 때까지 높은 지지도를 유지한다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고 예. 지지도가 급락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예. 또 하나 변수라고 할 만하면 국민의 그 견제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작동할 것인지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권력, 국회 절대다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방 권력까지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면 너무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견제 심리가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견제 심리마저도 민주당 정권이 일을 아주 잘한다는 평가가 이어지면 그 견제 심리가 또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여서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1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지방선거에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선 대표님께서는 우리 지역, 전남 지역의 이 민주당 지지세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전국 단위로는 서 의원님 평가 비슷하고요. 이제 사실 전남 입장에서도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정말 전남을 위한 성과를 내느냐를 볼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예전처럼 국회와 행정 권력을 모두 손에 쥐고 사실 전남 같은 경우도 선출직의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인 상황 속에서 계속 미루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안이 될 만한 정치 세력, 대안이 될 만한 인물들이 잘 발굴이 될 것인가. 아마 저희 개혁신당도 당연히 지역에서 좋은 인물 내려고 노력할 것이고 동시에 진보당, 조국혁신당 다 각자 노력을 할 것인데 지금 전남의 정치가 너무 고였다. 그리고 민주당 일색이라서 너무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중앙에서 민주당의 힘을 실어주는 것과 별개로 지역에서는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고 경쟁을 할 만한 지역 일꾼을 키워야 된다는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들에게도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특히 순천 지역은요. 기형적인 선거구 분구에 대한 상처가 깊은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천 대표님께서는 현직 계시니까 어떤 대안과 또 생각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선거구 나누는 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결국은 인구가 우리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의 총선을 연달아서 자꾸 순천만 피해자가 되는 특히 순천의 해룡면에 있는 분들이 자꾸 어디에 광양이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만 자꾸 이제 타 지역에 정치적으로 예속되는 형태로 지금 피해를 계속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3번 연달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인접한 여러 우리 시군들 사이에서 좀 서로 피해를 어떻게 보면은 좀 번갈아서 보는 것도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면은 그게 더 또 바람직은 이상하죠. 어쨌든 좀 불가피한 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순천이 원칙적으로 자체적인 분구를 이루고 주변 지역구를 어느 정도 좀 조절하는 것이 좀 불가피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우선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총선 직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 선거구 분구 문제도 2028년 총선 가까이 가서 논의될 건데요. 예. 기억하시는 대로 국회의원 숫자는 지금 여수 2명, 순천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인구가 늘면서 인구 상한을 넘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순천도 2명, 여수도 2명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다른 지역 국회의원 1명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반발이 극심했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순천에서 해동면만 떼어서 광양, 곡성, 구례에 붙이는 편법적 지역구 획정을 했던 거고요. 예. 그러다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구 획정을 했는데 여전히 여수, 순천 두 군데 다 인구 상한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 건가를 순천이 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막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 민주당 지도부가 너무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전남은 21대 때와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림으로써 21대, 22대가 이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선거구 획정이 그대로 왔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22대 선거구 획정 당시 선거구 인구 상한이 27만 1000명이었어요. 예. 27만 1000명이 넘는 선거구가 2개로 됐어야 해요.
그런데 그때 기준 인구가 순천이 27만 8천, 여수가 27만 4천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025년 올해 5월 현재 여수시 인구를 봤더니 여수시 인구가 26만 5,700명이에요. 2년 전에 비해서 한 8천 명 가까이가 줄었어요. 줄었군요. 순천은 27만 5,400명이어서 260명 줄었어요. 예. 여수시의 인구 감소 추세가 워낙 지금 현재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기준일 당시 인구 상한선이 어떻게 될 건지는 아직은 뭐 보기 어렵지만 현재의 여수시 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 예. 그때는 여수는 상한을 넘기지 못해서 1명, 순천은 상한을 넘겨서 2명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구 추세대로 가자면. 그래요. 그럼 여수에서 한 명만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인구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순천의 기형지역 선거구 분구 문제는 예. 혹시라도 여수 인구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준다면 여수가 1명이 되고 순천이 2명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예. 다른 지역과 상관없이 그대로 그렇게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해령면 그 부분은요? 그러면 순천이 단독으로 2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예. 예, 그 과거 순천에서 계속 요구해왔던 순천 단독 선거구 2 이건 그대로 되는 거고 여수가 상한을 못 넘기면 여수가 1명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순천 2, 여수 1 이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내년 지역의 상황과 함께 정치권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